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11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원 기자, 미사일의 재원 등은 파악됐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6시 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재원과 비행거리 등은 현재 분석 중입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로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4월 연속 중요 무기체계 시험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 가형에 집속 탄두를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발사 모습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축구장 10개에 해당하는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집속탄은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공중에서 폭발하면 민간인까지 무차별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비인도적 무기이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이외에도 당시 북한은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전자기 무기체계 시험과 정전 폭탄인 탄소섬유 모의탄 살포 시험도 함께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동에 쏠려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진 상황인데요. 이란과는 다르다는 무력 시위이자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고려한 정치적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 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가 커졌지만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안개 속이 된 중동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폐쇄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역봉쇄, 미국이 하는 역봉쇄에 대해서 상당히 이란이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혁명 수비대가 네.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이란 외교부는 상선을 통과를 허용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번복하고서 이제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폐쇄를 했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아니라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의사 결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것이 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낙관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란이 우리의 얘기 합의를 했었고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재개방이 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런 분위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혁명 수비대가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또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공격을 받은 선박이 이제 인도 유조선입니다. 근데 네, 인도 네.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요. 이란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 밖에 이제 차바하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인도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여기에 좀 이제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에 좀 제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도 유조선까지 공격할 정도라면은 이건 좀 혁명 수비대가 특히나 그 안에서도 강경한 혁명 수비대가 지금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도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협상 국면을 앞두고서 이란 안에서도 지금 협상을 주장하는 외교부 쪽과 실제 현장에서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어떤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혁명 수비대와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혁명 수비대 사이에서도 뭔가 지금 의견 차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앞두고서도 아마 이란 안에서도 상당한 지금 의견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 외무부와 또 이란 내 혁명 수비대에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두 축 중에 어디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지 이란 내 지금 권력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요, 외양적으로 아직도 모스타와 하마네이가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혁명수비대가 여전히 통제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거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권력 투쟁의 측면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그 말도 동의합니다만 플러스 사실은 역할 분담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그라치 외무장관 여기서 할 거는 뭡니까? 야, 우리는 대화할 의지가 있다, 대화한다라는 협상을 어쨌거나 불씨는 살려야 이란 정부 자체가 죽지가 않는데 반면에 지금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패전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분위기. 그건 원래 애초부터 굉장히 있어 왔습니다. 이게 뭐 강경하다 강경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란이 그 페르시아누스 갖는 정체성, 특히 신정 체제가 갖는 특징 자체가 결국 이것을 그 뭐 대화를 해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패배를 보일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역봉쇄까지 미국이 해가면서 특히나 아예 뭐 배들을 다 쫓아가면서 전 세계에서 다 이란과 관계되면 다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면 이거는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이제 끊어놓게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이란의 권력 구조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종교 지도자와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 무력의 그 결합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더 뒤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 상인 세력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기업화된 여기 이런 세력들이 결국 이 독재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미국이 경제적으로 전환해서 압박해 들어가는 것 이거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제를 흔드는 그런 그 위협으로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한다. 혁명수비대가 한다. 지금 이거를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협상도 되게 좀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게 야 과연 지금 외교부랑 협상해가지고서 뭐 서명하고 뭐 사인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믿을 수 있어? 과연? 이 상태로 해가지고서 이걸 이 약속한 거를 혁명수비대 지킬까? 사실 이런 위험성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 구조가요. 딱 뭐 20일까지 뭐 협상을 뭐 딱 마무리 짓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사실 시장 뭐 MOU 한다고 하잖아요. 좀 더 그렇죠? 시간을 버는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은 지금 뭔가 이렇게 교전을 중지한다는 거에 양쪽 다 필요성이 있고 모이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서로 엄청나게 충돌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이러한 지금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은 이런 뭐 역봉쇄, 그다음에 재봉쇄 이런 그 혼돈이 몇 차례 더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란 군은 뭐 지금 통제 의지를 밝히고 있기도 하고 결국 미국이 역봉쇄를 풀지 않으면 뭐 2차 협상이 열릴 때까지도 계속 이런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긴장은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 역봉쇄 할 거고요. 이란도 지금 휴전 기간이기 때문에 좀 군사 충돌을 피해야겠습니다만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이란도 계속해서 다시 이제 뭐 재봉쇄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란 쪽이 좀 혁명수비대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제 협상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 이제 흐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SNS 쓴 글을 보면은 뭐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핵 찌꺼기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이제 폭격을 했던 지하에 있는 것까지 미국이 회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생각하는 파키스탄의 그 육군 총사령관, 육군 참모총장도 이란에 가서 얼마 전까지 이란에 머물면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이 군 참모총장과 총리를 또 칭찬을 했었습니다. 네.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란 측에도 미국의 메시지가 지금 잘 전달이 됐고 이것이 이란도 받아들였구나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에 지금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협상까지 갔을 경우에 잘 안 될 경우에는 핑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합의가 다 됐는데 이란이 좀
막판에 좀 거절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아마 이런 흐름을 가는 것을 일단 좀 뭔가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다시 인도 유조선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이 절대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우리도 어느 정도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미국도 뭐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을 정도라면 이것을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책 회의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좀 많이 좀 이것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뭐 이렇게 치러 가고 이런 모습을 해서 네. 그런 뭐 크게 뭐 개의치 않는다. 계속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은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이제 타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 측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고 이슬람마바드로 이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협상 진전이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미군은 뭐 군사적인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뭐 며칠 내로 호르무즈해협뿐만 아니라 이란과 연계된 선박이면 중동을 넘어서도 납포할 계획을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위협이 이란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 자금줄을 막고 틀어막는 행위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이란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봉쇄 반응 이런 것이 그것을 얼만큼 지금 이 정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까 김 박사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냥 이거 협상 깨겠다는 게 아니라 막판에 이놈들 몸값 올리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지. 우리는 그냥 우리 페이스대로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골프장 간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일부러 어떤 정치적 쇼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골프장을 찾은 행위 자체도.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해야 되는데 뭐 호르무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뭐 주변국에 미사일 날린다. 그러면 이건 뭐 휴전 깨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전쟁의 모습은 무력에 의한 교전은 사실은 이미 전쟁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달 내에 거의 한 3주까지 주요 목표 다 파괴해가지고 군사력 다 제거했고요. 4주차, 5주차 이제 이때 주요 뭐 산업시설 기반이라든가 야 우리가 지난번에 타격을 좀 덜 한 것 같은 뭐 핵시설들 같은 것들을 때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왜 트럼프가 무슨 뭐 최후 통첩을 할게 하고 했던 그 시기에는 이미 군사 표정은 다 없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전쟁 한 3주차 이때 정도부터 호르무즈 봉쇄가 완전히 현실화가 되고 배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공식화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쟁은 더 이상 군사적 국면의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 국면의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 경제적 국면의 싸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인데 미국이 이제 처음에 굉장히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아니 심지어는 경제전이 아니야 호르무즈는 우리랑 상관없어 라는 태도로 이제 그 나오다가 도저히 이제 상황이 안 되겠으니까 자 어찌 보면은 이런 역봉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어찌 보면 이게 이란이 훨씬 더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저는 가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워질수록 저는 어떤 그 협상이 종료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군이 이렇게 이란과 연계된 선박 납포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 뭐 이렇게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역봉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국제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죠. 이제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흘러가는 것은 뭐 혁명 수비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또 미국은 자신들이 납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고요.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따로 논외로 치더라도 우선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되게 태평양까지 가서 지금 미국이 봉쇄를 한다는 것이 되게 보면 이제 그림자 선단, 유령 선단이라고 해서 이란산 분명히 원유를 싣고 가는 배지만 그것을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말레이시아산으로 이제 둔갑을 시키는, 그러니까 유조선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거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차단을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죠. 계속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끊겠다, 이란의 경제를 계속해서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협상장에 나와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이런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이것이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란을 계속 압박해서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전략, 그 의도, 또 이면에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서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사실 이제 연초부터 보고 있으면은 중국을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랬고요. 베네수엘라도 어찌 보면 페트로달러 체제를 벗어나서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 이란도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란이 해상을 수출한 원유 80%를 중국이 사갔다는 게 이게 작년 수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를 차단한다. 결국은 중국도 이 지금 어려운 유가 상황에 그대로 이제 엮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연히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근데 애초에 그러면 이 모든 전쟁이 중국만을 바라보고 시작을 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은 있긴 하겠습니다만요. 전반적으로 큰 어떤 이 그림들을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중국에 대한 요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을 또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교묘하게 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종전 협상은 또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뜻대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까지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이 합의를 깬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아직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란 측과 합의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이란 쪽에서 그것을 판을 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회담을 협상이라는 이런 것을 이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서 이란 쪽에게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저는 압박용 좀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군사력에 대해서 해군도 공군도 지도자까지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또 모지타바 메네이는 최근에 우리 해군이 적군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됐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란의 군사력 어떻습니까? 정규군은 무너졌죠. 그래서 정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군과 공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평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정규군이 무너졌다고 지금 이란이 이 호르무즈라든가 혹은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못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우리 전쟁 과정의 전체를 통해서 지금 지켜본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분명히 재래식 정규군 전력으로서의 이란군은 무너졌지만 그 이외에 주변국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이 국제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고 하는 이런 소위 테러를 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의 무력은 남아 있다. 게릴라 전력.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혁명 수비대 해상 전력이나 미사일 드론, 그다음에 이란 외부에 있는 대리 세력들, 이게 지금 이란으로서는 나름 마지막으로 보유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 세력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도 보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하고 그 헤즈볼라 협상하는 거를 자꾸 지금 이란 미국 본협상에 연계시키려는 것도 사실은 그만큼 헤즈볼라라는 대리 세력이 이란에게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카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트럼프의 평가가 일부 어긋난 게 있고요. 자, 모스타바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이 모스타바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모스타바가 실제 살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거울 뒤에 숨어서 그냥 문자로만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글로만 보내고 이런 걸로는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 이거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가 없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일부 저는 동의하는 것이 지도자가 있으면 사실 이 회담의 방향과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름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그 이 대상과 협상을 하려면은 지도자가 전면으로 나와야 돼요. 이란이. 여태까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대부분 회담과 흐름 보고 있으면은요. 지도자가 전면에 나왔으면 자기가 직접 날아가서 타결을 할 그런 사람이 트럼프예요. 자, 그런데 자꾸 뭔가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간접적 메시지만 보내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뭐 휴전과 여기에 대한 주요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싸우겠다 이런 말만 그 고장난 라디오처럼 나오고요. 이거 지도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야 이거 혁명수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지도자란 지위를 가졌다는 건 이 사람이 엄청난 뭐 영도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혁명수비대에서 이렇게 내세우기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을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분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모스타바는 실제 지금 이 휴전 국면에 그 어떤 지침을 내리지도 못하는 지도자라는 거죠. 이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접근이에요. 이거 하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든 이 협상에 직접적으로 이 목소리가 반응이 적용이 돼야 그래야 사실 어떤 미국과도 뭔가를 얻어낼 게 더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자 분명히 혁명수비대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건 맞고 외무부나 여기에 대해서 높은 그런 위치에 위상에 있는 것도 맞고 자 그다음에 어쨌거나 전쟁을 이거 수그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은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데 그럼 어떤 방향성이나 영도력을 갖고 끌고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도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참수작전으로 사실 한번 이렇게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거된 이후에 돌아가는 모습은 어찌 보면 마치 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뭐 도마뱀 이 뭐 꼬리 자르면 꼬리가 알아서 움직이듯이 그냥 어떤 애초에 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평가가 계속 지속되거나 쌓이거나 할 경우는 이란도 협상력을 더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더 트럼프가 세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2차 협상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사실은 2차 협상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서로 그래서 트럼프와 저희 간에 모스타바건 누구건 간에 이게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아서 사실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상대방 국가의 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를 신뢰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여태까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의미 있는 전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게 모스타바가 실제 뭐 살아있건 죽었건 뭐 허수아비건 간에 최소한 모스타바 명의의 서한이라도 비공개 서한이라도 들고 가서 미국과 맞바꾸는 뭐 이렇게 미국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뭐 물론 뭐 일단은 너무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하게 되면 협상의 틀이 또 깨지거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높은 가능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란은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새로운 요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예, 파키스탄의 이제 실세고요. 아심 무니르 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이란에 가서 공항에서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으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요. 또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안이라고 얘기를 한 출처를 보면은 이란 외교부가 아니라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조엘 가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네. 상당한 이제 강경파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어떤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는가는 어떤가는 좀 뭐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1차 협상이 이제 결렬됐을 때도 이란 측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골대를 미국이 옮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새로운 제안하고 본래 의제 없던 뭐 타결이
직전이었는데 미국이 자꾸 뭐 의제를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새로운 요구라고 할 것은 딱히 있어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협상에 상당히 반대하는 쪽이 이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포진한 쪽이 이쪽인데 이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미국 측의 의견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받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정치적 수사로 예, 저는 정치적 수사라 생각하고 협상장에 나가기까지 좀 이란 안에서는 저는 협상장에 나가기까지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협상장에 나가겠다 하지만 이란에서 협상장에 나가기까지는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또 경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수사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협상이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얘기를 또 꺼낼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거의 잘해서 타결까지 갔는데 미국의 새로운 요구, 새로운 제안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잘 안 될 경우까지의 어떤 뭐랄까요 자신들의 어떤 이유를 대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과 이란 측이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 앞서도 저희가 1차 협상 때 이야기했지만 뭐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 포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고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이란은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란의 그 핵 협상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JCPOA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그때도 보면 그게 사실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란 그냥 농축은 계속하고 대신에 이제 너희들이 좀 가지고 있던 분량들을 많이 좀 우리가 가져가 농축해서 쌓아놓은 거를 가져가겠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가져가서 이제 뭐 3.67% 이제 농축 우라늄 남겨놓고 이제 쭉 했던 그렇게 남겨놨을 때 이란이 나중에 만약에 핵 무기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12개월이 걸린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저농축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양을 제한을 해놔도 네.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게 돌리고 원심 분리기 돌리고 농축하고 하면은 결국 1년이 지나면은 최소한 핵탄도 하나는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JCPOA 합의였다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핵 합의야. 게다가 대리세력 얘기는 다 빠져놓고.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 이거를 파기를 한 거죠. 그렇죠? JCPOA를 파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때보다는 높은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근데 그럼 그때 좀 굉장히 많았던 농축 우라늄들을 분량이 좀 있었던 거야 제한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 어딘가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러시아로 보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 입장에서 사실 그때보다 더 핵의 양이 커요. 네. 게다가 뭐 그때야 뭐 굉장히 저농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60% 농축 우라늄 뭐 400kg이 있다 얘기를 한단 네. 말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일단은 이거 갖고 되게 말이 많죠. 뭐 심지어 뭐 미국이 우리가 가서 뭐 이걸 뭐 끄집어내 가지고 와서 가져갈 거다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무너진 데 가가지고 가서 중장비 다 들고 들어가서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가서 뭐 옵서버를 보내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작업과 이거는 이란한테 상당 부분 맡길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뭐 혹은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만 그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러면 IAEA가 맞습니다. IAEA가 들어가는 방향이 그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 될 거고요. 자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회수를 했어요. 꺼냈어요. 이제 뭐 이 지하에 묻혀 있는 걸 끄집어 내왔어요. 자 그럼 그거 어디로 보내야 될 거냐? 이란은 당연히 보내게 된다면은 우리는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 입장은 야 이거 이번에는 우리가 가져와야지. 뭐라 그럴까 전쟁 승리에 이걸 뭘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형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가져간다는 게 전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뭐 샘플 쪽라도 일부 가져가서 이제 확인하면서 야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우라늄 농축 뭐 중단 기간이라든지 이런 해외 반출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이란 측의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이번에 2차 협상이 열린다면 핵심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 미국이 만약에 이 제안을 했을 때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란 입장은 그겁니다. 일단 농축은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그것만큼은 계속 흔들리지 않았고 사실 뭐 전쟁 이전에 또 협상 틀에서 이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미국의 압박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란 정권으로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거를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을 텐데 네. 특히나 그 이제 그 60% 이상으로 된 이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만큼은 더욱더 그럴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정권이 곧바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포장을 해서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끌어내느냐가 결국은 추후에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결국 이게 2, 3일 만에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실제 본 협상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뭐 20일 혹은 뭐 그 이후에 2차 협상이 열릴지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본협상은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또 속보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11일 만이었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발사를 한 건데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북한의 뭐 공식 입장은 뭐 중요 무기 체계를 뭐 시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온 세계의 관심 또 미국의 관심이 지금 다 좀 중동에 쏠려 있죠. 이란에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이렇게 지금 뭐 시험 발사를 굳이 이 시점에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5월 중순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만나는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 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혹시 깜짝스럽게도 깜짝쇼 같이 뭐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전에 어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약간 무력 시위 같은 것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북한이 최근에 또 신무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미사일 발사가 오늘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흐름을 전체로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존재감 드러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네. 사실 9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을 보여주는 모습은 이제 핵과 재래식 능력이 결합이 돼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군사 용어로 CNI, 그러니까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이 결합이 돼서 활용되는 모습. 그런데 아시겠지만은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지만은 핵을 사용은 못합니다. 핵을 결국은 그 잔혹한 러시아조차도 핵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개입이 되고 특히 미국이 개입이 돼서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협박하는 단계에서는 핵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실제 핵 협박을 해서 초기에 나토나 미국이 이제 공격무기 지원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다음에 굉장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거 엄청난 교훈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2년 그 핵무력 정책법 같은 걸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도 안 되는 기타 상황에도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집어넣은 말도 안 되는 핵교회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9차 당대 이후에 보여줘야 될 건 북한이 뭐냐면 자, 이 모든 것이 결합된 모습. 그러니까 핵은 핵무기대로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지만 핵 이외의 무기 체계들도 굉장히 치명성을 갖고 굉장히 현대적인 무기 체계다. 그래서 뭐 집속탄 같은 경우 뭐 이거 현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단번에 제압할 때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두려워하는 항공력, 공군기지, 활주로 같은 거 제압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 방공포대 요거 제압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기 무기라든가 아니면 탄소 섬유탄 이거 우리 정전탄이라고 그러죠. 전력만 마비시키고 이게 현대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굉장히 이 다영역 작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해공뿐만 아니라 네. 뭐 사이버, 전자기파, 우주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마비시키는 그런 다영역 작전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영역 작전에서 비대칭 타격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전달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력 갖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은 자, 이 지역 안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